안녕하세요. 김성일입니다. 부모님들은 아이가 태어나면 무조건 좋은 것으로 해주고 싶어 하죠. 너무 예쁘고 사랑스러우니까 그런 마음이 생기고, 그리고 첫 아이 같은 경우에는 뭐 아이를 두 명, 세 명 낳겠다는 계획이 따로 딱히 없기도 하고, 처음 태어났기 때문에 너무 예뻐요. 너무 예뻐서 뭔가 좋은 거 해주고 싶고, 나는 못해도 아이한테 잘해주고 싶은 마음이 되게 많이 들어요. 그래서 뭐 신생아용 침대, 유모차, 장난감 같은 거 사줄 때도 다 원목 제품 사주고, 꼭 새 거 사주죠. 우리 아이한테 중고를 해줄 순 없다, 뭐 이런 생각이 있으니까. 그리고 심지어 명품 막 사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집들도 되게 많죠. 얼마 전에 기사를 보다 보니까 유모차가 680만 원짜리도 있나 봐요. 심지어 이걸 사려면 대기를 한 달 동안 해야 된다는 뭐 얘기도 있더라고요. 제가 저희 아이들 키울 때 비싼 게 한 200, 300만 원 정도였던 것 같은데, 요즘에는 뭐 600만 원이 넘는 유모차도 많고, 심지어 살려면 대기를 해야 된다는 기사를 보고 좀 놀랐는데, 37만 원짜리 딸랑이, 200만 원짜리 아기 침대 뭐 이런 것들 굉장히 많이 선물하고 그러나 봐요. 이제 이런 얘기를 좀 해보고 싶어요. 저도 이제 큰아이랑 둘째 아이를 키워봤는데, 아이가 태어나면 해주고 싶어요. 인정합니다. 플라스틱 장난감 아니고 원목 장난감 사주고 싶고, 뭐 침대도 뭐 좋은 거 해주고 싶고, 뭐 애기띠 아니면 뭐 유모차 이런 거 다 좋은 거 해주고 싶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아이가 그런 제품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해서 뭐 큰일 나지 않잖아요. 아이가 명품 유모차에 앉았다고 뭐 좋아하나요, 본인이? 예, 사실 아무 문제 없잖아요. 아이는 50만 원짜리 유모차든 20만 원짜리 유모차든 중고 유모차든 아이가 불편한 게 별로 없어요. 이런 유모차나 이런 것들을 너무 비싼 걸 사는 게 부모의 기분을 위한 건 아닌가. 예,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저희 아이들 키울 때도 그랬어요. 예, 주변에 부모님들 보면 그렇게 부유하지 않은데 아이 용품은 굉장히 비싼 거 쓰는 집들도 많이 있었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겪어보면 그런 것들이 많이 있었는데, 요즘에도 여전히 똑같죠. 앞으로도 뭐 계속 그럴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게 부모의 기분을 위한 소비는 아닐까, 그리고 현란한 광고에 속은 게 아닐까, 이런 생각 한번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비싸고 좋은 브랜드 제품을 살 돈을 절약을 해서 투자를 했다가 아이가 성인이 됐을 때 목돈으로 주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아이가 태어났을 때 신생아용 침대 이런 거 많이 사잖아요. 저희도 썼었는데, 저희는 뭐 사진 않았고 렌트를 했어요. 렌트를 해서 썼었는데, 중고 제품 쓰거나 아니면 주변에서 물려받거나 리스 같은 걸 이용하면 비용이 절반 이하로 줄어들어요. 물론 남이 썼던 거라 좀 찝찝한 기분이 들 수 있는데, 뭐 충분히 잘 소독하고 세탁하고 이러면 아무 문제가 없고, 아기들, 갓난쟁이 아기들이 쓰는 거잖아요. 이게 다를 일이 없어요. 예, 그래서 중고라고 해서 뭐 이렇게 제품의 퀄리티가 떨어지거나 이런 건 전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이한테 중고 제품 쓰게 해서 되게 미안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오히려 거기에 쓸 돈을 아껴서 아이한테 나중에 목돈으로 준다라고 생각해 보면 결코 미안한 일이 아니죠. 그리고 아이는 어차피 기억을 못 해요. 자기 어렸을 때 뭐 어떤 일이 있었는지 기억을 못 해요. 그냥 아이 자체가 예쁘니까 그게 빛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용품에 너무 큰 돈을 쓰지 말고 아이한테 그 돈을 투자해서 목돈으로 만들어주는 건 어떨까, 이런 생각 좀 들거든요. 예를 들어서 유모차가 뭐 한 200만 원이라고 할게요. 근데 중고로 뭐 싸게 구했다고 치고, 그 대신에 원래 200만 원을 쓸 생각이 있었으니까 100만 원을 아이를 위해서 투자를 해주는 거예요. 심플하게 이제 계산하는 방법이 있는데, 72 법칙이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72 법칙은 해당 수익률로 원금이 2배 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을 말해요. 예를 들어서 1년에 7.2%의 수익률이 날 수 있으면 10년 후에 원금이 2배가 돼요. 즉 100만 원이 200만 원이 되는 거죠. 그러면 20년 후에는 4배가 되겠죠. 즉 100만 원이 400만 원이 됩니다. 유모차를 살 때 200만 원짜리 살 수도 있지만, 그걸 좀 절약을 해서 100만 원은 그 중고를 사거나 아니면 브랜드가 없지만 좋은 유모차를 살 수도 있겠죠. 핸들은 되게 중요하잖아요. 굉장히 유모차를 밀어보면 이 바퀴가 너무 작거나 핸들이 잘 안 되는 건 되게 힘들어요. 저도 많이 해봤으니까. 그래서 기능성에 신경을 쓰는 대신에 뭐 브랜드나 이런 명품 혹은 새 거에 대한 욕심을 좀 줄이고, 그 유모차에 들어갈 100만 원을 저축을 해주는 거예요. 투자를 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20년 후에 이 돈이 400만 원이 되는데, 아이가 대학을 갈 때 이 돈을 아이한테 주는 거예요. 어차피 아이를 위해서 쓸 돈이었잖아요. 근데 유모차에 쓰느냐, 아니면 성인이 된 아이한테 훨씬 큰 돈으로 어학연수를 가든지 여행을 가든지
혹은 뭐 다른 곳에 본인이 필요한 곳에 쓸 수 있도록 이 돈을 주는 게 훨씬 가치 있지 않을까, 아이한테도 훨씬 의미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유모차만 얘기했으니까 그런데 뭐 아기 침대 혹은 뭐 다양한 아기 용품들을 살 때 조금만 더 신경 써서 만약에 50만 원 쓸 거면 중고를 이용해서 한 25만 원은 이런 식으로 아이 통장에 저축을 해주는 거죠. 저축한 돈을 조금만 신경 써서 굴리면 뭐 5에서 10% 정도 수익을 낼 수 있거든요. 그렇게 수익을 내서 나중에 성인이 됐을 때 아이를 위해서 뭔가 의미 있는 그런 선물을 해주는 것도 굉장히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이가 태어날 때 정부 지원금이나 지자체에서 주는 축하금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가족이나 친척들도 용돈을 많이 주죠. 고생했다고 산모한테 주기도 하고, 아이를 위해서 쓰라고 뭐 반지를 선물해 주기도 하고 현금을 주기도 하시잖아요. 그런 돈이 들어오면 공짜 돈처럼 느껴지니까 바로 써버릴 수 있어요. 더구나 아이를 위한 것이라는 명분이 있으니까 평소와 달리 큰 돈을 선뜻 지불하게 되죠. 임신하고 출산하고 산후조리원 갔다 오고 이러면서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의 돈을 쓰기도 한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용품 살 때는 상대적으로 그 금액이 작아 보여서 쉽게 소비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소비를 줄여야 아이한테 정말 제대로 된 목돈 그리고 의미 있는 선물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집을 사거나 이사를 할 때도 이거랑 비슷한 현상이 생기는데요. 평소라면 아주 꼼꼼하게 성능과 가격을 비교해보고 구입할 만한 소파나 식탁 같은 물건들을 신혼살림을 장만하거나 이사를 할 때는 너무 쉽게 결정해요. 그리고 턱턱 카드로 결제를 하죠. 왜냐하면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이 들어가는 집값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너무 작은 금액이에요. 몇십만 원에서 100만 원 단위는 상대적으로 작게 느껴지기 때문에 쉽게 쓰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렇게 행동하는 것을 베버 페이너의 법칙이라고 해요. 이 법칙은 자극의 강도와 사람의 감각 사이에는 일정한 비례관계가 존재한다는 것을 설명해 주는데요. 자극이 강할수록 자극의 변화를 느끼려면 변화의 차이가 커야 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양초가 5개 켜져 있는 방에 양초 하나를 더 켜게 되면 방이 더 환해졌다고 느끼게 돼요. 그런데 양초가 100개 켜져 있는 방에 양초를 하나 더 킨다고 해서 별 차이를 느끼지 못하는 것과 동일하거든요. 베버 페이너의 법칙은 우리를 부자가 되지 못하게 막는 걸림돌입니다. 얼마 안 하네 라는 생각이야말로 최악의 생활비 파괴자입니다. 특히 이런 현상은 우리가 큰 돈을 쓸 때 자주 나타나고요. 고생해서 번 돈을 쥐도 새도 모르게 없애버립니다. 휴대폰 살 때도 이런 현상이 있죠. 100만 원이 넘는 돈을 주고 스마트폰을 사게 되면 스마트폰 케이스 같은 걸 너무 생각 없이 사요. 몇만 원이나 하는 건데도 덜컥 사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100만 원이 넘는 돈을 지불했으니까 이 몇만 원이 되게 작게 느껴져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런 지출을 막아야 돈이 잘 모입니다. 이런 지출을 막고 싶으면 망설임 전략이라는 걸 사용해야 되는데요. 큰 돈을 썼으면 그와 관련된 지출은 일단 며칠 뒤로 미루기만 하면 돼요. 며칠만 지나도 심리가 차분해져서 새로운 지출에 대해서 냉정하게 판단할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휴대폰을 살 때 기본으로 제공되는 케이스만 끼우는 거예요. 그리고 한 일주일 있다가 다시 생각해 보는 거죠. 그리고 일주일이 지났는데 3만 원, 5만 원 그 이상 되는 케이스를 살 건가 말 건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너무 비싸게 느껴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망설임 전략을 사용하면 굉장히 지출을 많이 줄일 수 있다 라는 걸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많은 부모님들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당장 생활비도 빠듯해서 아이를 위한 투자금을 만들 여력이 없다 라고 얘기를 하시고, 더군다나 아이 세뱃돈이나 용돈까지 엄마가 보관한다고 했다가 써버리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아이 통장을 따로 만들어 주시는 게 좋아요. 아이 세뱃돈, 용돈 받은 것들만 잘 모아놔도 굉장히 크고요. 아동수당만 저축해놔도 굉장히 커져요. 아동수당을 한 달에 10만 원씩 96개월 동안 주잖아요. 이 돈을 적절히 잘 굴려서 7.2% 정도의 수익이 나게 되면 20살에 2,900만 원이 돼요. 그리고 35세까지 이 돈을 계속 굴리게 되면 5,900만 원, 약 6천만 원의 돈이 모이게 돼요. 96개월 동안 모은 원금은 960만 원인데 이 돈을 굴리기만 해도 3천만 원, 6천만 원의 돈이 모이게 됩니다. 이 돈은 아이한테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돈이 되겠죠. 대학을 갈 때 3천만 원의 돈을 이용해서 학자금으로 쓸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아이 자취방을 구해줄 수도 있겠죠. 그리고 35세가 될 때 6천만 원이면 아이가 뭐 결혼을 할 때 보탬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쓸 수 있는 굉장히 큰 금액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돈만이라도 아이를 위해서 저축하고 투자로 굴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이 돈은 별도의 계좌에 넣어주는 게 좋습니다.
아이가 크면서 가족들이나 친척들한테 받는 세뱃돈이랑 용돈은 아이 통장에 넣어주는 게 좋은데요. 왜냐하면 엄마가 잠깐 보관할게 하는 순간 돈을 모으기가 힘들어집니다. 손에 쥔 모래알이 스르르 빠져나가듯이 돈이 없어지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깜빡했다가 다시 생각이 나도 그때는 또 돈이 없어요. 돈이 없어서 그냥 잊어버리고 지나가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 명의 계좌를 개설해 주는 게 좋은데, 만약에 아이 명의 계좌를 개설하기가 애매한 상황이거나 부모님이 적극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아이 자금을 위해서 별도의 부모 명의 계좌를 만들거나 엑셀 같은 걸로 정리를 해 놓으면 돼요. 저도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저희 아이들 세뱃돈 용돈 제가 다 모아서 쭉 굴리고 있고, 요즘은 모바일로 가능하게 됐죠. 그때는 그런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제 계좌에서 같이 운용을 하고 있고, 그 대신 이제 돈의 성격이 다르니까 명확하게 표기를 해서 얼마가 들어갔고 현재 수익금이 얼마인지도 다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정리를 해둬야지 아이가 자라면서 자기 돈이라는 인식이 생기고, 당장 쓸 수 없지만 성인이 되면 목돈으로 받을 수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요즘 초등학교 고학년만 돼도 세뱃돈을 자기가 쓰겠다고 하는 아이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럴 경우에도 계좌에 자기 돈이 불어나는 모습을 보게 되면 돈과 용돈을 부모님한테 맡길 수 있겠죠. 어떻게 투자되고 있는지, 이자나 수익이 얼마나 불어나는지를 알려주면 자연스럽게 금융 교육이 되기도 합니다. 저희 집도 실제로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아이들이 가끔가다 물어봐요. 세뱃돈이랑 용돈 모은 거 어떻게 됐냐 이렇게 물어보면 제가 설명을 해주거든요. 엑셀 파일을 열어가지고 네가 지금까지 모은 돈은 총 얼마야. 큰아이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고등학생인데 지금까지 모은 게 약 1,000만 원 정도 돼요. 그런데 현재 잔고가 1,5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너는 총 1,000만 원 정도를 모았고 아빠가 굴려서 지금 1,500만 원 정도 됐어라고 해요. 그러면 아이가 이런 질문을 해요. 그 돈을 어떻게 굴렸어? 어디에 투자했어? 이런 거 물어보거든요. 그럼 설명을 해줘요. 네 돈은 한국 주식, 미국 주식, 그리고 국채, 금, 달러 이런 거에 투자돼 있어라고 얘기를 해줘요. 그러면 아이가 금은 알아요. 왜냐하면 금반지나 금목걸이 같은 게 있으니까 금은 알아요. 그리고 뭐 달러를 얘기를 하면 달러도 안 돼요. 미국 돈이지 않냐 뭐 이런 얘기를 하고, 그럼 1달러에 우리나라 돈으로 얼마인지 아냐 이러면서 환율 얘기도 가볍게 하고, 그리고 주식이나 채권에 대한 얘기들도 나눠요. 물론 이제 어느 순간 아이가 지겨워하면 이제 그만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걸로 스트레스 받으면 안 되니까 가볍게 흥미를 느낄 정도로 계속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큰아이가 신상 휴대폰을 너무 바꾸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그러면 네가 모은 돈이 있으니 거기에서 100만 원 정도 찾아서 보태서 사는 건 어떠냐 이렇게 해서 오케이 해서 저도 오케이 그렇게 해서 100만 원을 찾아서 휴대폰을 바꿔줬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모은 돈이고 거기에서 불어난 수익금 중에 일부를 찾아서 바꾸는 거니까 저도 오케이를 해준 거고, 아이도 이제 자기 돈에서 하는 거니까 오케이가 돼서 그런 식으로 해줬고요. 물론 이런 식으로 너무 자주 쓰면 안 되겠죠. 자주 써버리면 안 되고, 굉장히 특이하게 저도 이제 허락을 해준 거고, 몇 년 후면 이제 대학을 가니까 그때까지 제가 잘 모으고 굴려가지고 뭐 한 2천만 원 정도는 돼 있겠죠. 그렇게 되면 그 돈을 가지고 아이랑 잘 상의를 해서 뭐 어학연수든 아니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중요한 건 이제 원금을 쓰지 않고 잘 모아두는 거고, 두 번째로 굉장히 긴 투자 시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잘 굴려서 주면 큰 수익률이 아니더라도 최종 금액은 꽤 커진다, 의미 있어진다는 걸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통장을 개설해야 되냐 이런 질문도 많이 받거든요. 뭐 은행에 가서 적금을 들어야 되냐, 아니면 증권사를 가야 되냐, 펀드를 가입해야 되냐, 그런 거 굉장히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드리다가 그 얘기들을 모아서 정리해서 낸 게 이번 책이에요. 처음 물어보는 게 어린이 예적금 통장 많이 물어봐요. 그리고 매년 설날이나 어린이날이 되면 이런 기사가 굉장히 많이 떠요. 광고성 기사들이죠. 세뱃돈 맡겨라 그러면서 뭐 은행 아니면 뭐 이런 데서 많이 기사가 떠요. 그래서 뭐 최고 몇 %의 이자를 준다, 우대금리를 준다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어린이 통장에 금리가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조사를 해봤어요. 아까 기사에 나왔던 땡땡 주니어 적금이라는 게 있어요. 이 적금의 약관을 살펴보면 납입 한도가 분기 100만 원이고 연간 400만 원까지 납입이 가능해요. 이 상품의 금리는 온라인 가입할 경우에 세전으로 3.45에서 4.45%까지 금리를 줘요. 이게 2023년 1월에 나온 기사였거든요. 그때 기준으로 이제 조회한 금리예요. 받을 수 있는 금리가 1%나 차이가 나는 이유는 우대 조건을 맞춰야 최대 금리로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상품의 우대 조건은 주택 청약 저축 가입하고 자동이체 6번 이상 하고 아동 수당도
이 통장으로 수령하는 게 조건이었어요. 그런데 이 은행에서 판매하고 있는 일반 적금이 있었어요. 이런 적금이 있었는데 이 적금의 금리를 살펴보면 3.35에서 4.65%까지 줘요. 여기도 마찬가지 우대 조건이 있는데 소득 이체를 하고 카드도 이용하고 오픈뱅킹도 이용하고 이런 걸 하면 4.65%까지 주거든요. 그러니까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어린이 적금, 주니어 적금이라고 해서 무조건 금리가 높을 거다라는 것은 조금 안 맞을 수 있어요. 이 사례처럼 일반 적금 중에도 더 좋은 금리를 주는 경우들이 있다는 걸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예금 적금만으로는 돈을 불리기에 한계가 있어요. 왜냐하면 실질 금리 때문이죠. 예금 금리가 5%인데 물가가 6% 오르면 실질로는 마이너스 1% 손해본 거잖아요. 그런 것도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뭐 책에는 그 내용을 자세히 분석을 해놨는데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 물어보시는 게 어린이 펀드에 대한 얘기를 굉장히 많이 물어보세요. 제 주변의 동료들도 그렇고 후배들도 많이 물어보시는데 설날 받은 세뱃돈이나 어린이날 받은 용돈으로 펀드에 가입해라. 어린이 펀드가 이렇게 있다라는 그런 기사들이 굉장히 많아요. 펀드라는 거는 알고 계시겠지만 가입자들이 입금한 투자금을 모아서 자산운용사에 펀드 매니저가 대신 돈을 굴려주는 걸 말하잖아요. 펀드 이름에 이런 이름들이 들어가 있어요. 우리 아이, 엄마 사랑 어린이, 그리고 어린이, 우리 아이, 아이 사랑, 예쁜 아이, 뭐 이런 식으로 아이와 관련된 이름들이 쭉 들어가 있는 그런 어린이 펀드들이 있어요. 이런 단어를 포함해서 자녀용 상품으로 이제 홍보를 하는 거죠. 전문가가 알아서 잘 만들고 운영해 주겠지 싶어서 이것저것 따지기 귀찮을 때는 이런 펀드에 가입을 고려할 수 있죠. 그런데 실제로 성과가 잘 나는지는 확인을 해봐야 돼요. 앞에 나왔던 펀드들 중에 운용 규모가 100억 원 이상이고 2011년 1월 말 이전에 출시한 5개 펀드 성과를 분석을 해봤어요. 이 5개 펀드의 12년간 누적 성과를 보면 마이너스 10%에서 18%까지 다양해요. 0%인 것도 있고 뭐 플러스 5, 마이너스 5 다양한데 연수익률을 계산해 보면 뭐 마이너스 0.9%, 마이너스 0.4, 0, 뭐 제일 좋은 게 1.4% 정도 성과를 보였어요. 그런데 이 왼쪽 그림을 보시면 이 어린이 펀드들의 움직임이 굉장히 비슷하다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2011년에는 다 같이 좀 하락했고 그리고 한동안은 계속 횡보하다가 2017년에 쭉 다 같이 올랐죠. 그리고 2018년에 좀 하락했고 그리고 상승 그리고 하락 이런 식으로 움직임이 굉장히 비슷하죠. 여기 위에 있는 이 빨간 선은 우리나라 주가 지수인 코스피 200을 추종하는 ETF예요. 타이거 200이라는 ETF 성과를 조회한 건데 그냥 코스피 지수에만 투자를 했어도 누적 수익률이 36%, 연 2.6%로 이런 어린이 펀드에 한 거보다 수익률이 더 좋았어요. 위험 지표로 살펴봤을 때는 변동성이란 지표가 있는데 뭐 13에서 17% 위험은 비슷했다라는 걸 알 수 있고 최대 낙폭 같은 경우에는 고점 대비 얼마나 빠졌냐 이런 걸 측정하는 건데 30에서 뭐 48%까지 큰 차이가 안 났다라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요약을 해보면 어린이 펀드들이 코스피 지수와 비교했을 때 위험은 꽤 큰데 수익은 오히려 낮았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펀드들이 얼마나 비슷하게 움직이냐를 상관관계라고 하는데 상관관계를 계산해 보면 상관계수가 0.87에서 0.93으로 굉장히 높아요. 즉 코스피 지수와 굉장히 비슷하게 움직이는데 수익이 더 안 좋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수익이 안 좋은 이유는 앞에서 보셨듯이 기본적으로 비용이 비싸요. 여기 보시면 총 보수나 총 비용 관점에서 보시면 뭐 가장 낮은 게 0.75%도 있는데 나머지는 다 2%가 넘어가요. 굉장히 비싸죠. 즉 1년에 2%씩 내가 투자한 금액에서 비용으로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보여드렸던 코스피 지수를 추종하는 ETF들인 경우에는 연간 보수가 0.0 몇 퍼센트 수준이에요. 굉장히 낮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런 펀드들이 지수를 쫓아가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 결과가 이 수익률이죠. 연수익률을 보시면 지수 대비해서 1에서 2% 정도 더 성과가 나쁘게 나오잖아요. 즉 아까 보셨던 그 보수 차이만으로도 이 성과가 이렇게 차이 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어린이라는 이름이 있다고 해서 적금이든 펀드에 덜컥 가입할 게 아니라 좀 꼼꼼히 따져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부모님들이 조금만 공부를 하시면 아이 계좌를 부모님들이 직접 운용을 해주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니즈를 갖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이 책을 썼으니까 한번 참고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